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산업적인 변화가 유발돼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나 변형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도 내 일자리를 견고하게 찾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당대의 최고의 인재로 선발받아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좀 과거의 상황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사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농경사회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그 당시에 국가의 최고의 인재로 선발받고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을 갖췄어야 되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어야 됩니다. 국가의 국가 철학을 공유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당시, 즉 농경사회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당시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뭐였습니까? 바로 과거시험이었습니다. 그 과거시험의 대부분의 과목이 뭐였었죠? 바로 유교경전, 때로는 불교경전과 같은 도덕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뽑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하, 이렇게 어떤 한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뽑는 시험이 유교나 불교와 같은 도덕 철학 하나만 가지고도 국가의 최고 인재를 뽑을 수 있었다는 걸 바로 그 당시 입사 제도에 의해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많은 것을 배울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근간은 결국 농사인데요.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짓느냐? 사실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누나 쫓아다니면서 2, 3년 옆에서 같이 농사일을 거들다 보면 저절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고 계승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국가의 경제 구조에서 대부분이 농업을 차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농업이라는 이러한 업을 배우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요소는 국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한 윤리나 국가 철학을 공유해야지만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바로 국가의 최고의 인재를 뽑는 시험이 철저히 도덕 철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 육성 시스템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인재 육성 시스템이라는 건 도덕 철학이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과거 시험과 같은 인재 선발 프로세스도 이런 도덕 철학을 근거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싹 바뀌었냐면요, 1, 2차 산업혁명 때 바로 싹 바뀌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든가 교육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한 교육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요즘도 우리가 입시 시즌이 되면 조카라든가 자녀분들에게 그래, 너는 뭐 전공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자녀분들이 저는 뭐 전공할 거예요, 뭐 전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거는 전망이 없어. 야, 그건 취업하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 요즘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걸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치해서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배워봤자 취업이 안 돼. 그것은 배워봤자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게 언제부터다? 바로 1, 2차 산업혁명 때부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나서 인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다뤄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회사에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기계를 다루려면 인재는 공학적인 지식, 때로는 과학이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계를 수선하고 보수하고 또는 개선할 수가 있기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뭔가 기계를 다루고 보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지식을 또 배우려면 그에 앞서서 언어적인 언어 습득 능력이 또 필요하게 됐죠. 바로 그래서 이제는 견실한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시점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됐고요. 이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규모 회사가 생기면서 커다란 회사의 일을 하는 구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회계사 또는 경영자, 엔지니어와 같은 각 분야별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업무의 전문성이 더욱더 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런 커다란 회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당연히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을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기간이 길게 소요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1, 2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환치돼서 해석되기 시작했고요. 무언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뭔가를 배워야 되는 시점이 이때부터 대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의 일자리라든가 또는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서구의 역사를 좀 큰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의 역사는 정치혁명에서 시작해서 산업혁명, 교육혁명으로 흘러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외국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민주화와 그 다음에 경제발전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반세기 만에 잡을 수 있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스로는 이걸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외국만 하더라도 한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좀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좀처럼 목격하기 어려운 신흥 독립국이다, 신생 독립국이다 이렇게 지칭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우리나라가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많은 저도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전문가분들에게도 외국 공무원들로부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고 같이 의견을 구하게 되면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수준이 거의 통상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한다는 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생각했던 프레임이 지금 설명드리는 프레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발전사가 아니라 서구의 발전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나라에서 정치혁명이 어떠한 이유로든 먼저 촉발되는 게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이 정치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전개되기 시작했냐면요. 드디어 경제적으로는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시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혁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은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혁명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요. 그 이전에는 나는 어느 영주의 영지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나는 갑파치고 누구는 뭐 대장장이고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농부고 이렇게 각각 직업도 정해지고 직업만 정해진 게 아니라 너는 1년 동안 무엇을 생산하고 생산한 것에 얼마는 나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네가 쓰면 돼 라고 하면서 경제활동이 철저히 계획경제 아래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 드디어 정치혁명 이후 자유시민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할당된 일을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를 마음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살고 싶은 곳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이때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시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그런 시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직결되면서 대표적으로 그 다음 일어난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정치혁명이 그래서 달성되지 않는 곳에선 산업혁명이 유발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적인 질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왜 항상 마차는 말이 끌고 다녀야 돼? 말이 끌고 다니지 않는 마차는 없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생겨난 게 증기기관 그리고 기차 같은 것이고요. 왜 항상 옷감은 아니면 항상 예를 들어서 밀가루는 항상 물레방아가 돌려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방직기, 방적기 같은 건 없을까? 이러한 고민들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껏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향유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혁명이라는 거 없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렇게 촉발된 국가, 그리고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성숙화 단계로 발전하는 국가들은요, 또 공통점이 그 다음에 교육혁명을 달성했던 커다란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어떤 국가가 산업혁명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느냐. 우리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 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더 많이 생산되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업혁명을 달성한 국가들이요, 어떻게 됐느냐, 그 공장에서 계속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혁명, 여기서 말하는 교육혁명은 공교육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게 된 것이고요. 의무교육의 개념이 처음 대두되게 된 것을 교육혁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처럼 국민이라면 이제 네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국민 역할을 하려면 일정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의무교육을 명시했고, 그리고 그런 의무적인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바로 어떤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교육 제도가 도입된 게 바로 교육혁명이에요. 따라서 산업혁명이 유발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교육혁명을 할 이유가 없었었죠. 그렇지만 산업혁명이 유발됐던 국가들은 당연히 교육혁명이 꼭 필요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의 흐름은 정치혁명에서 산업혁명에서 교육혁명으로 쭉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구의 역사는요, 정치혁명, 산업혁명, 교육혁명이라는 이 세 가지 혁명을 달성되는데 어떤 나라는 230년, 좀 길게 소요되는 나라는 한 3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혁명을 완수하면서 그 어떤 지금의 현대적인 국가 체계를 갖추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3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달성했던 이 세 가지 혁명을 우리나라는 단 얼마 만에 끝냈나요? 단 50년 만에 끝냈던 아주 기염을 토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남들은 이 300년이나 걸렸던 이 엄청난 대업을 우리는 어떻게 50년 만에 끝낼 수 있었느냐? 어떻게 끝낸 거냐면 정확히 이 세 가지 형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광복 이후, 해방 이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겠습니까? 교육혁명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처음 재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의무교육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해외 원조로부터 받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초등학교를 짓는데 사용했었습니다. 즉 이렇게 교육혁명을 본격화한 것이죠. 우리가 통계청에서 1953년도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953년도에 집계한 성인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7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조사를 했더니만 성인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글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모르는데 무슨 산업혁명을 하고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 세대의 해당되는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진작부터 글을 좀 가르쳐주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짓고 의무교육 시작했고요. 성인들은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성인 문맹 퇴치 운동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해방 이후 바로 본격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한국전쟁 이후 성인 문맹 퇴치 운동을 본격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혁명을 우리가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중화공업 육성하고 산업 육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혁명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산업혁명이 달성되고 난 뒤에 1980년대 민주화 혁명, 90년대 민주화, 그 다음에 요즘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정치혁명이 아마 끝자락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서구에서 전개했던 이런 역사적인 큰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정확히 거꾸로 했기 때문에 불과 50년 만에 이런 커다란 세 가지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걸 거꾸로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교육혁명을 먼저 함으로써 산업혁명의 시기를 더욱더 빨리 당길 수 있었고 산업혁명이라는 이 커다란 발전의 속도를 더욱더 가속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소득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겠죠. 따라서 민주화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씨앗이 돼서 정치혁명을 이뤄내는데 커다란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것이 우리의 지금 발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혁명 부분인데요. 사실 해외 학자들도 이 세 가지 혁명 중에서 가장 시간 소요가 많이 드는 혁명을 꼽으라면 뭘 꼽으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대부분 이 정치혁명을 꼽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출장을 갔었을 때 한 네덜란드 지역사회와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지역사회에서도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농업 관련한 대기업이 뭐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한국인다운 질문을 했었는데 정작 네덜란드인들이 저에게 알려줬던 것은 우리는 농업 부분엔 대기업이 없고 전부 우리는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의거해서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짓고 앞으로 농사와 관련된 인프라는 어떻게 조성할지를 그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저도 역시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누군가가 저기 깃발 딱 꽂고 돌격 앞으로 하면 거기까지 빠르게 나갔던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발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깃발 꽂아주는 사람 없이 협의를 해서 그걸 한다고요? 아, 그러면 엄청난 소요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랄까요? 의의가 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고 다시 반문했더니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게 우린들 쉽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16세기,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정치혁명의 초반일 때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앞집 그 농부가 우리 농사 일을 방해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무슨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렇게 서로 뭔가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랫동안 유구의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 이걸 바탕으로 항상 나라고 오를 수 있겠어? 이번에는 다수결에 의거해서 저렇게 결정됐으니 막 따라야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진 거기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쓱 긁적였더니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나름 시간이 걸려야 공평한 거 아니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100년, 200년 깨져가면서 배운 것을 니네가 10년 만에 배우면 우린 또 뭐가 되니?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혁명도 나름대로 성장통을 조금은 더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떠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